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아마 300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300쪽에 보시면 과세권자 납세무자였죠. 그래서 한번 이쪽부터 좀 보죠. 자, 일단 뭐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 세법을 볼 때, 여러분, 거기 양가 1번에 국세의, 여기 밑줄 세무공무원, 2번 지방세 세무공무원.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나면 여러분, 과세권자를 의미한다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 법을 보다가 세무공무원이란 말이 나면 과세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와 대응되는 게 이제 우리 납세무자인데, 우리 납세무자는 여러분 세법의 법률에 따르면, 세법에 따르면 여러분 납세 의무의 범위에 따라서 뭐 납세 의무자, 납세자, 징수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복잡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이거 뭐 당장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가 1번 납세 의무자.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다. 일단 이자 관계로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01쪽에 보시면 과세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과세요건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시험에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만 같이 한번 보죠. 과세요건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에서, 자, 여기 밑줄 들어갑시다. 그래서 과세요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밑줄 납세무자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과세물건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과세표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세율 밑줄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말한다, 여러분?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최소한의 법률에서 규정할 요건을 바로 과세 요건이라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네 가지 뭐 여러분? 납세 의무자, 즉 누가 납세물을 부담할 거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과세 물건,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꼭 말씀드렸죠. 우리 세법은 결국은 이거랬죠, 여러분.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요 계산 구조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과세 표준 세율 반드시 어디서 규정돼야 된다?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 물건 나와 있죠. 즉 어떤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하고, 어떠한 재산을 부여하면 재산세를 과세하고, 어떤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무슨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대상을 과세 물건이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다음에 세액은 뭐를 가지고 여러분? 과세표에다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난다. 요거 꼭 외우시라 했죠? 어떻게 외운다? 과세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30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03쪽. 자, 부가징수 방법 별표 3개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우리 세법을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이거 건드린 게 바로 부가징수 방법인데, 이 내용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책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세권자와 그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부담하는 납세 의무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여러분이나 저나 과세권자의 납세 의무자,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자, 그러면 이때 세금을 부가징수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액션을 취할 거냐 그 얘기야. 누가. 그래서 우리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럼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정해지는데 그 납기 내에 납부하는 방법, 요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 요거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보통징수. 그래서 여러분, 보통징수는 특징이 누가 액션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은 누가 액션 취한다?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온다고요, 여러분?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이러한 방식을 뭘 한다고요, 여러분? 보통징수. 그럼 여러분 이거 매달 경험하고 계시죠? 핸드폰 요금, 뭐 각종 전기요금, 전화요금, 뭐 수도요금도 이렇게 공과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달 여러분한테 고지서 날라오죠.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모아만 놔도 돈을 꽤 모을 텐데. 예. 그럼 이때 여러분, 자, 통화요금, 전화요금 봅시다. 핸드폰, 전화요금. 그럼 전화요금은 여러분이 그냥 전화를 하기만 하면은 통화 시간, 뭐 또 데이터 사용량, 그거를 누가 통신 사업자가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다음 달에 뭐가 날라가는 거죠? 고지서 날라가죠. 그런 방법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래서 요 보통징수는 누가 액션 취하는가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그거를 뭘 보내준다 여러분한테? 고지서. 그럼 우리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여러분 거기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기한이 적혀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납부기한이라고 그러는 거고, 요 납부기한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납부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우리 각종 공과금에 납부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연체료 부과되죠, 연체료. 그거를 연체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가산금이랍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금이 부과한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납부 기한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부과되는 게 뭐다가 여러분? 가산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때 요 보통징수는 지방세법의 용어고 지방세 용어고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정부 부가과세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방법인데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방법을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징수라는데 국세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정부 부가과세랍니다. 여기서 정부는 왜 나온 거죠? 국세의 과세권자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그러는 걸 국세에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또는 그냥 정부란 말을 빼고 부가과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보통징수 또는 부가과세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액션 취한다고? 누가 액션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뭐가 있느냐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라든지 지역 자원시설세라는 것은 뭐하고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책이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나? 그럼 안 나와 있으면 적어놔야 돼.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이런 것은 바로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가과세는 우리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가 있느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그냥 간략히 종부세라고 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요 종부세는 요 말을 꼭 적어놔야 돼. 원칙. 그럼 제가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원칙 그러면 항상 여러분 무슨 말 떠올려요? 아, 뭐가 있구나. 예외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잡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한 거죠.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거. 이러한 방법을 바로 뭐라냐면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신고납부. 그리고 요거는 지방세 용어인데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여러분 신고납세라고 합니다. 근데 뭐 신고납세는 큰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신고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실천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 실천하니까. 그래서 신고납세는 항상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구나라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신고 납부일 때 뭐가 나왔냐면 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여기는 신고 기한이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와. 납기는 납부 기한의 준말이야. 납기는 납부 기한의 준말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 납부는 무슨 기한이 나오고, 여러분? 신고 기한이 나오고, 보통 징수일 때는 뭐가 나오고, 여러분? 납부 기한. 그러니까 용어가 딱딱 세트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막 위아래 섞어버리면 안 돼. 보통 징수 하는데 신고 기한이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보통 징수 또는 정부 부과가 되면 무슨 기한이라는데, 여러분? 납부 기한, 납기가 나와야 되고, 신고 납부할 때는 무슨 기한 나온다, 여러분? 신고,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냐면, 여러분, 이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부과되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끝자가 다르네, 끝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끝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가산금은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체료. 가산금은 연체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산세는 뭐 생각하시냐면 행정벌, 과태료야, 일종의 과태료. 여러분, 우리 중개업법 배우시고 계시죠? 그러면 중개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한테 각종 의무를 부과해. 여러분, 혹시 중개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들어가셨나요?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예, 뭘 들어가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매일 바뀌는데.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거래에서 이루어진 실질 거래가액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라고 법률에서 규정됐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서 부동산의 매매를 뭐하면 여러분 중개를 해서 매매 계약서 썼어. 그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가 얼마에 이루어졌다라고 반드시 실질 거래가를 뭐하게 됐다고 여러분? 신고하기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을 합니다. 이 거래 금액이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은 걸 검증하는데 이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법에서 왜 신고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래서 뭘 때리냐면 과태료를 때려, 과태료. 그래서 행정벌의 위반으로 부과되는 게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러분? 세법에서는 가산세. 자,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가산금. 여기는 뭐야, 여러분? 가산세. 끝자가 다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가산세는 반드시 뭐와 연결돼야 되냐면 신고 기한과 연결돼야 되는 거고 가산금은 뭐와 연결된다고 여러분? 납부 기한하고 연결돼. 짝꿍이야, 짝꿍. 짝꿍. 말이 섞이면 안 돼. 자, 그럼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해 보세요. 자, 납세 고지서의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된다고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가산금. 근데 이걸 출제는 가산세 하고 딱 한 글자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거야. 아주 그 출전도 흉측한 놈들이라 막 잘 나가다 마지막에 살짝 한 글자를 바꿔버려. 그 한 글자 바뀌면 바뀐 걸 보이면은 이제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거고 바뀐 게 안 보이면 저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신고 납부는 지방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고요. 또 여러분이 계속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득세, 양도세 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예,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세하는 국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원칙은 정부 부과 과세 대목인데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거랬죠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거랬죠? 재산이 있기만 하면 부과되는 보유세가 바로 뭐라면 재산세라면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 누가 낸다 그랬죠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야. 그럼 잘 알아도 여러분 옆에 고객이나 옆에 아는 사람 중에 재산세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냐? 친하게 지내야 돼. 재산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면 그때는 인생을 맡겨도 괜찮아.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좀 여유 있으신 분을 종부세 내시면서 여유 있으면 제 인생 좀 걷어가 주세요. 종부세 내 안 내? 아직 안 내? 나중에 낼 때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내 인생 좀 걷어가죠. 불쌍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랬어. 그래서 나중에 원하는 여자 만날 때도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야. 일단 뭐 내야 되고 재산세를 내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재산세뿐만 아니라 뭘 내면 종부세를 낸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 공인중개사 왔을 때 가장 큰 보람이 될 거야.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 1년 내내 이걸 공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목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 그러면 법에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때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보다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기한 내 납부를 안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소득세도 여러분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그 1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되냐? 신고 납세해야 된다.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안 하면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징수란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다 여러분? 재산세, 지역 자원시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예외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다음 중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원칙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아가는데 고지서가 날아가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나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가 어떤 거냐 물어봐서 그럼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지만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기본이야 여러분. 우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매세,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죄로 넘어가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이 내용은 꼭 나와. 반드시 나오고 또 얘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부가징수하는 방법 몇 가지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누가 설치할 거냐?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낼 거냐?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나 작년 1년 동안에 돈 얼마 벌었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저씨나 본인이 회사 다니면은 1년 동안에 회사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뭘 떼고 주죠, 여러분? 소득세를 떼고 주죠. 그걸 혹시 우리 용어로 뭐라고 들으셔보셨죠? 돈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 그럼 예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금 해약하면서 은행에서 뭘 받죠, 여러분? 이자. 그럼 은행에서 이자 지급할 때 지급하는 이자 금액에 대한 뭘 떼고 줘? 소득세 빼고 주죠. 또는 여러분이 회사 다녀. 그 회사 다니면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이제 매달 일정한 일에 저 같은 경우는 21일에 받았어. 은행은 21일이 월급날이었는데 그러면 이 은행에서 월급을 줄 때,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급여 줄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돈 줄 때 세금 떼고 준다 해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 여러분?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신 용어죠. 또 우리 오늘 토요일이네. 네, 토요일 날에는 또 항상 우리 새로운 꿈을 하나 갖고 있죠. 일요일에 뭘 사? 로또. 요것만 당첨되면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잠수해야 돼? 잠수해야 돼. 그러면 내가 로또 당첨됐어. 그럼 농협에 가서 당첨금을 지급해 주세요. 그러면 농협에서 제 당첨금을 지급할 때 그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하냐? 빼고 줘. 그러니까 돈 줄 때부터 세금부터 떼고 준다 해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란 말을 꼭 기억해 두셨죠. 많이 듣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요 원천징수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뭐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라고 합니다.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주로 누굴 말하냐? 사업자 등을 말해. 사업자 등.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그 주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생활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신 분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을 때 그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뭘 떼고죠? 소득세를 떼고죠. 그래서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즉 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뭐 하면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지급하는 금액이다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소득세를 빼고 준다. 요거를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원천징수.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이 일정한 기간마다 이제 제가 강의를 한 것에서 학원에서 뭘 받아? 강의를 받겠죠. 그러면 강의를 지급할 때 그냥 전에 강의를 지급하면 좋은데 학원에서 저한테 강의를 지급할 때 저한테 지급하는 금액에다 뭘 빼고죠? 소득세를 빼고 준다. 돈 줄 때 빼준 줄.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소득세를 꼭 떠올리셔요. 그래서 얘들은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게 무슨 세금이 대표적인 거 있다고 여러분? 소득세.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자동이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요 원천징수를 한 세액을 이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인 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기본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돈 줄 때 세금을 떼서 대신해서 과세권자한테 납부했다. 요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그러면 요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 표현하냐?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국세에서 말하는 뭐를?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를 한다. 신고 납부도 아니고 보통징수도 아닌 특별한 방법이라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특별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말입니다. 다만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고? 국세.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 지방세.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소득세가 있으면 여러분 소득세 10%를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지방소득세가 꼭 같이 나와요. 세트야, 세트. 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꼭 같이 나와. 원천징수 그런 걸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면 특별징수.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무슨 말 나온다 여러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러면 소득세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소득세가 100이다 그러면 요 100의 몇 프로인? 10%인 얼마를 10을 뭐로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자, 핸드폰 꺼내고 핸드폰에 사진으로 딱 찍습니다. 너무 쓰려고 하지 말고 핸드폰 꺼내가 그렇게 사진 찍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판서가 되면은 딱 여러분은 사진기 꺼내놓고 딱 찍는 거야. 그러면 뭐 쓸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파일 정리하셔야죠. 이렇게 내 나름대로 편집도 하고 괜찮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303쪽에 있는 우리 같이 책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303쪽 6번 부가징수 방법 이거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해야 돼.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1년 내내 한다. 같이 한번 보죠. 책을 통해서. 신고 납부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지방세 용어고 뒤에 가로로 묶여있죠. 여러분. 뒤에 가로로 묶여있는 게 국세 표현 방식이야. 다 적어놔. 신고 납부 이걸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라는데 국세에서는 이거 가로를 닫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신고 납세. 2번 잠깐 봐요. 보통 징수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고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정부 부가가세 가로를 닫고 묶여있죠? 그는 국세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징수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말이고 지방세. 요걸 국세에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른 거죠 뭐. 그럼 여러분 신고 납부하면 같이 봐요. 그 밑에 신고 납부 밑에 바로 무슨 말 나오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이 말이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국세나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언제까지 거기다 적어놔 여러분.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언제까지 신고한다? 여기다가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요 말을 좀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요거를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신고 납부. 요걸 국세에서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신고 납세. 그러면 신고 납부는 대표적인 국세가 뭐가 있다고 여러분? 저기 써져 있네. 취득세, 등록 면허세. 국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양도, 소득세. 이런 것이 대표적인 뭐다? 신고 납부 세목으로서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야. 저는 여러분한테 공부할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고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응? 응? 자, 그래서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통징수 보세요. 정부 부가가세 나왔죠? 여기는 자, 또 밑줄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 이 말이 나왔죠? 요게 달러 행위자가 달러 지금. 그럼 제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무 공무원이 그러면 뭐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과세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징수 정부 부가가세 액션을 누가 취하는 가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누구를 말한다? 과세권자가 그 얘기죠. 뭘 보내줘요 여러분 거기? 납세 고지서를. 납세 문제가 발급하여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하는 거. 여기는 무슨 기한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놔. 여기는 언제 무슨 기한이 나와? 납부 기한. 그래서 이렇게 짝꿍을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짝꿍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고 기한은 신고 납부 또는 신고 납세일 때만 나오는 거고 납부 기한은 보통 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일 때만 나오는 용어다. 서로 이렇게 짝꿍을 잘 찾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 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라고 그러고 국세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 근데 원천 징수가 더 익숙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한테. 그러니까 국세에서 말하는 원천 징수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 징수. 그 원천 징수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대표적인 국세가 소득세. 그러면 원천 징수는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고 특별 징수란 말과 같은 말이고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와요 여러분? 10%. 그래서 소득세 100이 부과되면 지방소득세 얼마 더 같이 부과해야 되는가? 10을 더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득세가 소득세 그리고 앞장서서 가면 뒤에 누가 지방소득세가 딸그락딸그락하면서 같이 몇 프로 쫓아온다고요? 여러분 10%. 그러니까 얘들은 꼭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꼭 같이 다녀야 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짝꿍을 잘 만나야 돼. 공부 열심히 하는 짝꿍을 만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노래방 가는 짝꿍 만나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옆에 누가 열심히 공부하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자, 요즘 최근에 합격자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원생들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 지역적 특성. 합격생들은 그 합격한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몰려있던 분들이 합격하고 안 보이신 분은 또 주로 안 보이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주로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있다. 그럼 여기 뭐 쭉 앉아 있는 분들이 다 합격하고 떨어졌다 하면 저쪽에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 분포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럼 왜 그러냐면 같이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어봤잖아. 침 좀 뱉고 그러면서 그럼 침 뱉는 애들 누구끼리 놀아? 침 뱉는 애들끼리 놀죠. 공부하는 애들끼리. 그래서 우리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제일 먼저 새로운 반 편성되면 나보다 공부 잘하려가 누군가 막 찾아보고 그러지 않았어? 주로 뒤로 갔어? 그래서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넉넉하게 좋은 자리 잡으셔서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1년 내내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시험에 또 나오고 그래.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 쉬운 것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난이도를 보면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 중, 하. 그럼 여러분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78, 제가 볼 때 75%에서 80%를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나 이거 못 맞춰도 여러분 평균 60 이상 맞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자꾸 어려운데 지역적인 내용은 막 열심히 하고 진짜 기본적인 내용 나오기만 하면 맞추시는 문제 이런 데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쉬운 거 하면 또 뭐라냐면 저런 건 우리가 이제 껌 씹지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해. 껌 씹기는 예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런 것은 나중에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초반이나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되는가 여러분 중하 이런 것만 맞아도 이런 것만 맞아도 여러분 70점 이상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복잡한 분이 있죠. 그럼 일단 그거는 스킵해. 내비로 놓고 여러분이 꼭 정리할 내용. 그것부터 먼저 잡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란 얘기야.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이걸 1년 내내 해. 그리고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야.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개별 세목 들어가면 여기 나오면 모든 할 때마다 나옵니다. 취득세 할 때도 나오고 등록면허세 할 때도 나오고 재산세 할 때도 나오고 종부세 할 때도 나오고 양도소득세 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말이야. 계속. 네. 이런 데서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네, 그럼 먼저 한장하는가? 여러분 내년 있어 없어? 없어. 올해 끝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꾸 강조하네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러분 303쪽 갑시다. 가산세. 자, 우리 세법 용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가산세와 가산금이야. 여기서 이미 잠깐 얼핏 말씀드렸죠. 가산세, 그다음에 가산금. 그래서 제일 먼저 가산세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자, 세법 용어네요.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 또 개정이 돼. 2019년도에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가산세는 자, 여러분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이 말 나와야 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을 바로 뭐라고 하냐, 여러분? 가산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여러분 뒤에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된다 해서 무슨 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그래서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을 바로 뭐라냐면 가산세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법에는 여러분한테 부과하는 의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자,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은 이제 실무 특강을 막 넘어오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이제 사업을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사전 교육을 받고, 그죠? 사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구청 가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나 이제 공인중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한 등록 필증을 들고 여러분 어디 가셔야 되냐면 세무서 가셔갖고 그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에 반드시 여러분 사업자 뭘 해야 되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 어디 가서 한다고 등록을? 세무서. 그래서 세무서 가시면 여러분 사업자 신고하러 왔는데 등록하러 왔는데 그러면 제일 친절해. 세무서에서 제일 친절한 데가 바로 사업자 등록을 받아주는 직원이 제일 친절해. 그냥 방금 웃어 막.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막. 왜? 세금 내겠다는 얘기야. 앞으로 세금 낼 테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개시부터 며칠이네?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 사업장을 관할한 세무서 가셔서 자, 사업자 등록하러 왔습니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등록증을, 등록 필증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무실 가면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사업자 등록증. 근데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너 왜 등록을 안 하는데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등록을 왜 안 했어? 저 등록 불성실 가산세를 때려. 안 했다고 하면 안 하면. 그러면 했어. 그러면 했으면 여러분 이제 사업자야. 사업자면 반드시 여러분 그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 회계 장부를 기장해야죠. 장부를 기장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장부를 기장하시오라고 해서 기장의 의무를 부과해요. 근데 장부를 기장 안 했대. 그러면 왜 기장 안 했어? 기장 불성실 가산세를 때려. 그럼 나 기장했다야. 그럼 기장하면 여러분 세법에서 정당 사유가 없는 그 장부를 최소 몇 년을 보존해야 되냐? 5년을 보존해야 돼. 5년. 근데 5년을 보존 안 했다? 왜 보존 안 했어? 보존 불성실 가산세 때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업자가 돼갖고 일반 과세사업자가 돼서 세금, 이제 우리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일반 과세사업자는 중개 수수료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중개를 해갖고 중개 수수료를 100만 원을 받았다 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에 여러분이 일반 과세자면 100만 원에 몇 프로? 10% 얼마를? 1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일요일 날에는 시간이 좀 날 때 여기 뭐 우리 강변역에 가면 뭐 있죠? 테크노마트 있잖아. 거의 좀 가끔 가다 나가요. 그럼 뭐 태블릿이라든지 뭐 PC나 이런 거 좀 구경하러 가. 그럼 재밌어. 그러면 막 설명을 듣고 이제 물어봐요. 자, 마지막 마음에 든다. 그럼 마음에 들면은 마지막 최종적 질문은 뭐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죠. 얼마예요? 이거죠.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 얼마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다시 저한테 반문을 해. 뭘 물어보냐면 현금 결제하실 거예요? 카드 결제하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금 결제하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0% 깎아줄게요 라고 하죠. 그러면 안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으면 오늘 한번 가봐. 토요일 날이니까. 그럼 그 10% 깎아주겠다는 게 뭘 말하냐면 부가가치세 10% 받지 않겠다는 얘기야. 안 받는 대신 자기도 관할세무서 그만큼을 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너는 10% 안 내고 나는 소득 신고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 국세청에다 고발하면 여러분 포상금 받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10% 받고 여러분이 10% 만약에 부가세 받으면 내가 10% 부가세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증서를 교부해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 여러분? 부가가치세 영수증이죠. 세금 계산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아야 돼.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여러분 발급 안 했다. 그럼 너 왜 발급하는데 왜 발급 안 해서 또 뭘 때려? 발급 불성실 가산세 때려. 발급했어. 그럼 발급한 내역을 만들어갖고 또 합계표를 제출해야 돼. 세무서에. 제출 안 했어. 왜 제출 안 했어?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속 지금 무슨 말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가산세. 그래서 세법에서 뭘 하시오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안 한 거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가산세. 이때 이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바로 뭐냐? 신고와 납부예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많은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다 그러면 신고 불성 요거 신고와 납부인데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때리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때립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이런 걸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기까지만 갑시다. 여기까지만 들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게 돼. 씨. 오늘 맘먹고 나왔는데 에이씨 다음 주 도로 나오나 보라고 안 나오면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가산세란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뭐돼,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요 의무를 보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신고라는 의무를 이행을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벌과금을 때린 거야.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그러면 납부라는 의무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벌금을 때린 거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면 가산세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03쪽. 가산세 7번. 가산세 의의가 있죠? 양글 1번. 세법은 국세를 얘기하는 거고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이건 지방세를 말하는 거야. 이러한 법에서 즉 세법에서 규정하는 뭐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게 하여 여기 밑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게 바로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이야.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어디다가 산출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했죠. 다만 밑줄 거기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하다. 동그라미 10번 그쳐야 돼.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이걸 마지막에 이 말을 바꾸는가?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은 하나야, 별개야? 별개야.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개야. 서로 포함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은 304쪽 보세요. 가산금이란 말이 있어. 찾으셨어요? 8번. 자, 여기는 보세요. 가산금은 다른 말 필요 없어. 다른 말은 필요 없어. 이 말만 나오면 돼.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바로 뭐라 하냐면 가산금이랍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요. 자, 여기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납부 기한이야? 그러면 여기는 가산세 여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오냐? 신고 기한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는 신고 기한이란 말 나오는가?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야 돼. 짝꿍을 잘 찾아가야 돼. 신고 기한이네. 신고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거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기한 이내에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바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무슨 기한이 나오고 여러분? 여기는 뭐가 나와? 신고 기한이야?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납부 기한이야? 이런 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가산금이 여러분 연체료야, 연체료. 너 왜 제 날짜 안 냈어? 우리 은행에서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아본 적 있어요? 대출 받으면 은행에다가 그 다음 달부터 약정이나 원금과 이자 갚아야 되겠죠? 근데 딱 약정된 날에 입금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뭐가 붙어요, 여러분? 연체료 부과되죠. 연체료 부과되면 이제 이자가 막 급등하 막. 자, 연체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 표현한다면 가산금이란다.
근데 요 가산금은 여러분 특히 일반 가산금과 대응되는 중가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 들어가지 마. 왜냐면 여기 내년에 또 개정이 돼. 2019년도에 개정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좀 내버려 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산금에 대한 의미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가산세, 가산금의 의미 정도만 이해해. 왜냐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여기 내년에 또 개정된다고. 근데 지금 개정되지 않은 걸 했다가 또 개정된 걸 바꾸면 괜히 오히려 헷갈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의미만 요것만 찾아가면 돼.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가산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기 안에 납부를 안 했어요. 뭐가 돼요, 여러분? 가산. 그럼 이번은 요 정도만 구분하면 돼.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305쪽에 체납자가 있죠. 뭐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305쪽에 체납자. 국세나 지방세를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 요걸 뭐란다 여러분? 체납자란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체납액, 체납 처분비 있는데 일단 눈으로만 보시고요. 눈으로만 보시고. 자, 10번. 특수관계 봅시다. 특수관계. 특수관계는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특수관계는 뭐냐라고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 간의 거래를 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면 우리 세법은 이거를 항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우리 세법은 이거를 정상적 거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요것만 좀 개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 누구 간의 거래면 여러분 그 매매나 이러한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 간의 거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면 세법은 이걸 정상적인 일반적인 거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거래를 본다고 여러분?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는 게 세법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그 매매 당사자가 부모와 자식 간이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파는 거야. 그럼 우리 세법은 야 무슨 부모와 자식 간에 사고 팔았냐? 니네는 사고 판 게 아니라 증여한 거지 하고 증여를 의지해버려. 자 다시 한번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이해관계가 될 때는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누구지 간에 부부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매매라면 우리 세법은 그걸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 간의 거래면 여러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면 우리 세법은 그걸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봅니다. 비정상적. 우리 학원 가도 그렇잖아. 시험 공부하는데 한 번, 두 번 떨어지면 그건 뭐 정상적으로 봐. 의뢰 그러네, 이제 요즘. 워낙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뭐 이제 5번 떨어졌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6번 떨어졌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갈 학원이 더 이상 없어. 우리 보통 이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잘 안 나가, 그 학원에. 다른 학원 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학원 가서 뭐라고 그래? 이번에 처음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붙어야 되는데 또 떨어져. 그럼 또 딴 데 또 가. 그래갖고 거기 가서 또 뭐라? 올해 처음 하는데요. 그래. 근데 다 떨어지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가는 데가 노량진이야. 노량진은 장수들이 많어. 뭐 7년차, 8년차, 무린계 고수들이죠. 그 사람들 웬만한 선생님들 다 알아. 책도 다 보고 강의를. 자, 이렇게 시험에 근데 시험 공부하면 여러분, 그에 딱 붙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여러분, 올해 2018년도 합격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 몇 %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70% 이상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붙는 게 이상한가 떨어지는 게 이상한가? 여보세요. 100명이 응시하면은 한 20 몇 명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머지 7, 80명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붙는 게 일반적인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붙는 게 일반적이야.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할게요. 영 뒷수습을 못하겠네.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 부동산의 매매 등을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누구지 간의 거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면 우리 세법은 이걸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게 중요한 그거 개념만 잡으세요. 그럼 여기서 특수관계인이 뭐냐? 여러분 책에 잠깐 보세요.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딴 거 볼 필요 없어. 1번 같이 보자. 1번 혈적, 인척 등 대통령으로 정한 자 밑줄 친족관계, 친족관계. 여러분 친인척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혈적이 나왔죠. 혈적이 뭐야 여러분 1번에? 혈적이 이제 피로 맺어진 사이. 우리 집 핏줄, 우리 집 핏줄. 그러니까 우리 집 핏줄 간의 거래한가. 인척은 뭐야 여러분? 인척이 뭘까요? 결혼 안 했죠? 하면 돼.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를 말하는 거.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 왼수들 이제 시부모,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처형, 처남, 그 일당들 있잖아. 응? 그 일당들은 어떤 관계로 맺어진가? 혼인하다 보니까 맺어진 사이죠?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인척. 혼인을 맺어진 사이. 그럼 여러분, 자, 요걸 잘 봐야 돼. 혈적과 인척은, 혈적은 우리 집 핏줄이랬죠? 인척은 뭐로? 혼인.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혈적은 절단할 수가 없어. 왜? 피로 맺어진 사이니까. 아, 나 이 집 핏줄 안 할래. 딴 집 핏줄 할래.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우리가 부모를 고르는 거니까. 근데 인척은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절단이 가능합니다. 인척 간의 인척 절단 사이가 뭐냐? 첫째, 이혼. 예.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가? 이혼하면 또 사망. 그러니까 인척은 그 관계가 절단될 수 있지만 혈적은 뭐로 맺어진 사이니까 피로 맺어진 사이야. 자, 그럼 여러분 거기 혈적, 인척 등 대통령 전 친족 관계 옆에다 적어놔. 그 친족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누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거 결혼을 안 한 사람 데리고 얘기하니까 무지하게 힘드네. 자, 저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서. 요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친족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석이라고 그래. 요걸 우리 세법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 표현하냐면 저거 이렇게 왼수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세법을 강의하다가 이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간의 거래면 왼수지간의 거래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석을 얘기하는가? 이해가 돼? 요거 와닿아야 돼. 요거 왼수라는 게 왜 와야 돼? 왼수인지는 해보면 안다. 그리고 후회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 자,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봐, 비정상적 거래봐. 비정상적. 그래서 세무금을 이렇게 이상하게 째려보는 거야. 이거 무슨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그 특수관계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의 말이 나오면 세법은 완전히 이걸 틀어버려.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해.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누구지간의 거래라면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존비석 간의 거래라면 우리 세법은 이거는 정상적 거래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취득세 할 때도 나오고요. 양도소득세 주로 무슨 단계에서 나와? 거래 단계에서. 거래 단계에서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석 간이다. 그러면 세법은 정상적, 비정상적 거래로 봐. 이런 기본 개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죠. 임원이나 사용인 등 밑줄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 경제적 연관관계. 옆에 적어놔요 여러분. 사장님과 종업원, 근로자의 관계.
뭐 요즘 뭐 뉴스에 나온 애도 있잖아. 뭐 사장이라는 놈이 뭐 어떻게 뭐 종업 직원을 막 그거는 인격이 안 된가?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가? 그다음에 여러분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밑줄 경영 지배 관계. 요거는 회장님과 회사, 회장님과 회사와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회장님은 돈을 댄 사람이지 출자자죠. 그럼 회장님 나타나셨다 하면 다 죽는 거죠. 딸랑 해갖고 여러분 임원들 딸랑이 줘야 되고요. 90대 인사됩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스 형님 그러거나. 그래서 이렇게 세법이 누구지간에 거래면 여러분 자 마무리합시다. 누구지간에 거래면 특수관계냐 거래면 우리 세법은 이걸 정상적으로 봐 비정상적으로 봐. 비정상 의심 어린 눈길을 이렇게 째려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지간에 거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 즉 누구지간에 거래하면 왼수지간에 거래하면 이걸 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여러분 취득세 할 때도 나오고 양도소득세 주로 무슨 단계에서 나오는가 거래 단계에서 이런 게 또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요. 늦게 와서 뭐 이해는 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06쪽 잠깐 보죠. 우리가 여러분 거기 306쪽이나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2번 박스 있죠 여러분.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자, 거기다 박스에다 별표 하나. 박스에다 별표 하나. 자, 부동산을 뭐 하죠 여러분? 취득하죠.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 뭐 했죠 여러분? 보유했죠. 그리고 부동산을 목적을 달성하면 뭐 하죠 여러분? 처분하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세법은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게 부과되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어떤 게 부과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느냐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세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기본만 잡읍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방세 쪽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죠. 지방세는. 지방세는. 맨 밑에서 박스 줄바 밑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과되는 대표적인 소득세가 바로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본다. 그다음에 특히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 쪽에서 또 뭐가 있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다른 말로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가 되는 건데 임대소득 이렇게 합시다. 임대소득. 요거를 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종합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세법에서 공부하는 게 이거야. 부동산세법에서 제일 먼저 취득할 때 부과된 지방세 여러분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래서 이걸 끝나면 부동산을 보유할 때 보면 뭐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세, 중부세.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거의.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뭐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뭐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공부하는 주된 내용이다. 요 정도만 흐름만 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307조 지방세 중에서 가장 기본에는 취득세부터 기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